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기존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SK하이닉스가 5분기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불황을 벗어나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낸 기업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호소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 호소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7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결국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앞서 현장 준비가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 상황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더 적용을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여야는 이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직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간 중에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했지만 유예안은 상정이 불발된 채 본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늘 27일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요. 당장 현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경총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지는데요. 특히 대기업과 달리 사장의 경영부터 생산 안전관리 등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에선 사업주가 구속되면 곧바로 사업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업 공포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또 중대재해법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이 되는데요. 무려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는 83만 7천 곳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상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동네 빵집과 식당, 카페, 주유소까지 모두 해당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처럼 법 시행 후에 계도 기간을 두어 곧바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이니만큼 결국 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도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27일부터 법이 확대 시행돼 처벌 대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유예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두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합치면 27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야말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이 기록을 다시 깨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27조 원에 달합니다. 현대차 15조 원, 기아 11조 원을 돌파하며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국내 상장사 1, 2위 영업이익을 올렸고 합산 매출액도 262조 원을 넘어서며 삼성전자에 앞섰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차 421만 7천 대, 기아 308만 7천 대로 730만 대를 넘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친환경차 판매도 100만 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RV와 친환경 등 비싼 차종의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합산 영업이익률은 10.2%로 두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양사 모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넘어 완성차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증명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판매 목표는 지난해보다 2%가량 늘어날 744만 대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지만 현대차는 산타페와 투싼, G80, 기아는 소렌토, 스포티지 등 신차를 앞세워 판매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제시한 올해 실적 목표는 매출 270조, 영업이익 27조 원입니다. 뜨거웠던 2023년을 뛰어넘어 올해도 실적 신기록을 쓰겠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역대급 실적을 낸 반면 이 전기차만 만드는 미국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을 내려서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공격적인 가격이나 전략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작년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반으로 줄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실적 부진의 주 원인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 과열을 꼽았습니다.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내 판매량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밀려 전년 대비 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48만 3천 대로 비아디의 52만 6천 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공격적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고 결국 이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올해 실적 역시 부진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If the interest rates come down quickly, margins will be good, and if they don't come down quickly, they won't be that good. As interest rates drop and that monthly payment drops, then they're able to afford it and they buy the car. 테슬라는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한 듯 올해 연간 자동차 인도량 목표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지난해까지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50%로 제시해온 테슬라가 성장 목표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월가에선 테슬라가 50%씩 성장하는 시대가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2분기 연속 이어진 실적 부진과 불투명한 미래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테슬라 주가는 결국 $200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선보인 사이버트럭 생산이 타 모델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차세대 저가형 전기차를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가격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주주 환원 맛집. 네, 상장사들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오늘 공개한 기아는 주주가치 재고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기아는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 중 50%, 즉 절반을 소각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면 발생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높아집니다. 현금 배당도 대폭 늘렸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덕분에 지난해 주당 3,500원에서 5,600원으로 배당금을 올렸습니다. 기아가 배당금을 확정하고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지난해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올해 지금 투자하더라도 3월과 4월 중에 지난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 지주사를 출범한 메리츠 금융지주도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이 지난해부터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 또 배당 등 주주 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4월 통합지주사 출범 이후 주가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오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액면가 5대1의 주식 분할을 결의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FDA의 선택은 HLB의 간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에 HLB 주가가 최근 연일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올랐고 5거래일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HLB는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 투여법으로 FDA 1차 치료제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항서제약은 캄렐리주맙 생산 공장에 대한 FDA 실사 결과 특별한 이슈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HLB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FDA 허가까지 남은 건 오는 3월 말 있을 파이널 리뷰인데요. FDA는 여기서 최종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신약 허가까지 구분응선을 넘는 셈입니다. HLB 관계자는 앞서 FDA와 두 번의 서류 심사 미팅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공장 실사도 문제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신약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월 이후 FDA는 5월 16일까지 리보세라님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도 FDA 허가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임상 환자 중에서 아시아계 비중이 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HLB는 내부적으로 미국 간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뚫은 농슬라. 네, 대동그룹의 파워트레인 전문 기업 대동기어가 현대자동차의 신규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대동기어가 20% 넘게 급등했고요. 대동그룹주인 대동스틸과 대동금속 등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대동기어가 현대차에 공급하는 부품은 전기차 구동축의 핵심 부품으로 구동모터의 동력을 양쪽 휠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공급 기간은 오는 2025년부터 2036년까지입니다. 수주 금액은 2천억 원에 달하고요. 2022년 대동기어의 연간 매출액의 약 76%를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1.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하반기 들어 수출이 살아난 덕분입니다. 문제는 올해인데 내수 부진 속에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하며 우려했던 저성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과거 대형 악재를 경험했던 적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IT 경기가 회복되며 개선됐지만 내수 경기 부진이 여전히 심각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되고요. 지금은 저성장 국면이고 민간 소비도 성장을 조금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예전 숫자랑 비교하면 지금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올 것 같고요. 부동산 PF 여파로 인한 건설업 부진도 성장률을 낮추는 데 기인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1월 기업 체감 경기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보다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16위쯤 하던 좀 비교적 큰 회사가 워크아웃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 심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정부는 올해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상중 하중의 경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과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개선 지연 등 불투명한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2%대 성장을 장담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지 IT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업황 사이클이 좀 상승 회복 국면을 타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수도 그 소비도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부담이 증폭될 경우에는 2%도 좀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국면이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체감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보관입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재정 집행이 상반기 내수 부진은 완화할 수 있겠지만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6번째 민생 토론회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한 경기도민의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신설 노선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GTX C노선 착공식이 열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열고 올해부터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A노선 수서 동탄 구간이 3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B노선의 착공이 같은 달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GTX ABC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의 신설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 하루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허비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여러분의 아침이 여유로워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GTX를 얻게 될 경제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초연결 경제광역 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교통연구원은 GTX로 인한 직접 고용 효과는 50만 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는 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4개 주요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도시 내 도로 철도의 지하화, 간선도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GTX를 통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노선별로 언제부터 좀 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이제 동탄에서 운정까지 이어지는 GTX-A입니다. 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을 하고요. 또 연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제 삼성역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을 올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제 서울역과 수서 사이 끊어진 상태인 이 삼성역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28년까지 개통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B 노선은 2030년, 그리고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C 노선은 2028년 각각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거의 10년 안에 수도권 웬만한 지역끼리는 GTX로 오갈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기존 2시간에서 3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빠르면 한 19분, 늦어도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이 GTX를 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핵심은 이 기존 노선은 연장하고 이 신규 노선은 빠르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기존 GTX 노선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DEF 노선을 신설해서 이제 GTX 2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A 노선은 이제 동탄에서 평택, 그리고 B 노선은 마석에서 춘천, 그리고 C 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그리고 수원에서 아산으로 이제 각각 연장을 계획 중이고요. D 노선은 각각 김포와 인천 공항에서 출발해서
팔당과 원주로 가는 더블 Y 노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노선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D 노선을 공용한 뒤에 연신내와 광운대를 거쳐서 덕소까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인천공항에서 뭐 강북을 가고 싶다 그러면 GTX E 노선을 타면 되고 뭐 강남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D 노선을 타면 됩니다. 네. 그리고 F 노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정부에서 부천, 수원, 뭐 교산, 왕숙, 이신도시 등 경기도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들 신규 노선은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서 좀 구간별로 개통을 추진하되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안에 동시 예타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 비수도권에도 이 GTX 같은 교통망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거는 뭡니까? 이제 비수도권에도 이제 수도권 GTX 같은 이런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뭐 이제 XTX 노선이 깔린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뭐 가칭 CTX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향후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다른 권역에서도 노선 발굴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제 2기 GTX 사업까지만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도 수도권 30분 생활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하루 평균 183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2기 GTX 사업을 통해 충청, 강원권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여 수도권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김포와 서울을 잇는 이 김포 골드라인, 이 워낙 사람이 많아서 이 골병 라인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오늘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열차 대수를 늘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도로 교통 수단으로의 이제 분산을 유도하기로 한 건데요. 내후년 하반기까지 이제 열차 11편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요. 배차 간격도 현재 뭐 한 3분 정도인데 이것도 한 2분대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대로 김포에서 당산역 구간의 경우 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좀 이제 제한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좀 교통 체증이 심한 이 올림픽대로에 출근 시간대에만 이제 좀 버스 정차로 같은 게 생긴다면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또 이제 승용차 이용자들의 버스 전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런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를 뭐 80회에서 120회로 증차하고 또 수도권 광역버스 구간에 70명을 한 번에 태우는 2층 전기버스와 그리고 전세버스 등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뿐 아니라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다른 신도시에도 투입이 되고요. 이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도 올 상반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나 고속도로를 좀 지하로 옮겨서 뭐 교통 정체라든가 소음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상부 공간을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지하화 사업도 올해 추진됩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인데 이게 GTX는 이 교통 호재 아닙니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교통 대책이 좀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도 어느 정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네. 다만 좀 사업이 초기부터 시작돼서 좀 기대감이 선 반영된 기존 뭐 ABC 노선 인근보다는 이런 연장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노선 DEF 인근 지역의 수혜가 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착공이랑 또 완료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너무 이제 무리한 투자는 또 지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 그 상부 공간을 좀 지나치게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난이 심화되고 정주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인이 많이 산 ETF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더 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외치는 이 저가 매수 전략이 늘 성공했던 건 아닙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올 들어 개인 투자자의 계좌에는 10%원 멍이 들었습니다. 12월 산타랠리가 마무리되고 연초부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는 모두 하락 중이고
30개로 범위를 늘려봐도 28개 종목이 하락 중입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와 중국 시장의 경색,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시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전지에서 낙폭이 두드러지는 만큼 지수 반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시장엔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된 만큼 도망칠 때가 아니라 추격할 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됩니다. 어쨌든 나올 건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코스피는 PBR 0.9배 이하에서 분할로 투자해서 좀 시간과 함께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과거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계속해서 비중은 저는 늘릴 때다. 한편 100조 원 규모로 불어난 ETF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레버리지 상품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장기간 보유할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물타기보다는 헤어질 결심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방향성이 안 맞을 경우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기대 목표 수익률, 투자 기간을 잡고서 본인만의 그런 수익 분절 구간을 정하셔야 된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